할머니 맞죠? 우리 할머니랑 팔찌가 똑같아요. 북적이는 자갈치 시장 한복판이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파전 굽는 고소한 냄새가 뒤섞인 골목. 저는 저녁에 먹을 두부 한 모를 사러 나온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5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 여자아이, 지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할머니랑 팔찌가 똑같아요. 아가 할머니가 아니야. 다른 분이랑 착각했나 보구나. 하지만 아이는 제 손목을 가리키며 고집스럽게 소리쳤어요. 이거요. 이 빨간 실팔찌. 매듭까지 똑같다니까요. 아이의 눈이 반짝이는 순간 제 심장은 쿵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70년 넘게 단 한 번도 풀지 않았던 쌍둥이 언니와 함께 만든 마지막 증표. 저는 아이의 어깨를 쓰다듬고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시장통에서 만난 그 아이가 제 인생의 마지막 문을 여는 열쇠였다는 거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담 채널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름은 복이. 올해로 82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름이 복이라 참 좋겠다 말하지만 제 인생에 복 같은 건 없었습니다. 내 기억의 가장 뿌리 깊은 곳엔 검은 연기와 비명, 그리고 차가운 눈바람이 치는 1950년의 겨울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막내 동생이 밤새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뜨거워. 겨우 4살이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 같았고 입술은 바싹 말라 하얗게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야. 조금만 참아라. 물이라도 좀 구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동생을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물은 고사하고 흙탕물조차 귀한 길이었습니다. 동생은 결국 이틀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퀭한 눈으로 엄마를 한번 바라보더니 작은 숨을 내뱉고는 그대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막내야, 막내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얼어붙은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버지는 울음을 삼키며 어머니를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길가에 구덩이를 파고 주변에 돌들을 주워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작은 돌무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인형처럼 멍하니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폭격기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순떡아, 여기 서 있어. 엄마랑 순이 찾아올게.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오빠가 제 손을 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오빠의 뒷모습은 금세 사람들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제 손목에 감긴 빨간 실팔찌만 만지작거리며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이 팔찌는 피난 오기 전날 언니 순이와 팔찌를 바꿔 차며 평생 헤어지지 말자고 약속했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도 오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리 밑에 남은 건 버려진 짐짝들과 주인 없는 신발짝들 뿐이었습니다. 오빠가 날 버렸구나. 그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원망은 추위보다 더 시리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시장에서 그 꼬마 아이 지우를 만난 날 이후로 제 삶의 시계추가 고장난 듯 제자리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30년째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산대 옆에 앉아 있으면 자꾸만 왼쪽 손목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날 시장에서 지우라는 아이가 했던 말이 자꾸만 귓가에 쟁쟁거립니다. 우리 할머니랑 똑같아요. 매듭까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희망은 독보다 무서운 법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저는
이산 가족 찾기 방송이 나올 때마다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나를 버리고 간 사람들을 왜 찾습니까?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 뒤 평생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방송국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70년 전 대동강 다리 밑에서 헤어진 언니 순이를 찾습니다. 입력창에 글자를 채워 넣으며 저는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팔찌에 매듭 모양을 사진 찍어 올리고 막내 동생을 묻었던 그 돌무덤의 위치를 상세히 적었습니다. 제보를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이었습니다. 가게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여보세요? 보기 할머니 되시나요? 여기 방송국입니다. 할머니가 올리신 팔찌 사진 보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지우 엄마라는 분인데 자기 어머니 팔찌와 너무 똑같다고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병원이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병원입니까? 혹시 제보자님이 거기 계신 건가요? 네, 지우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일단 오셔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방송은 안 하고 병원으로 바로 부른 거지? 저는 가게 문을 닫는 것도 잊은 채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로비였습니다. 그곳에는 시장에서 봤던 지우와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세상에, 진짜 오셨네요. 지우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희 엄마가, 순이 할머니가 지금 병실에 계세요. 지우가 시장에서 어르신 봤다고 했을 때 설마 했는데 방송국에 올라온 사진 보고 확신했어요. 그녀는 저를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지우 엄마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기계장치에 둘러싸인 채 누워있는 노파. 저와 똑같이 생긴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방호복을 입고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기계 소리만 가득한 그곳에서 70년 만에 마주한 언니. 순이 언니, 나보기야. 나 알아보겠어? 아주 천천히 언니가 눈을 떴습니다. 언니는 떨리는 손을 들어 제 손목의 팔찌를 어루만졌습니다. 보기야. 언니는 힘겹게 옆에 놓인 낡은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들, 오빠가 평생 저를 찾으며 기록한 편지와 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밖 벤치에 앉아 그 종이 더미를 펼쳤습니다. 1950년 12월 7일. 보가, 오빠가 미안하다. 내가 거기 있으라고 해서 있었는데 오빠가 늦었구나. 폭격 소리에 엄마를 찾으러 달려가던 길에 건물이 무너졌다. 정신을 잃고 사흘 만에 깨어났을 때 다리는 끊어지고 너는 어디에도 없더구나.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빠가 날 버린 게 아니었다고? 1965년. 오늘도 평양 거리를 헤맸다. 혹시나 남쪽에서 못 내려가고 여기 남은 아이들 중에 보기가 있을까 싶어서 내 동생 보가 살아서 한 번만이라도 오빠라고 불러다오. 외삼촌 할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우 엄마가 울며 덧붙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팔찌랑 똑같은 실을 손목에 묶고 계셨대요. 복이 만나면 자기는 버린 게 아니라 못 찾은 거라고 전해달라면서 저는 다시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70년 동안 쌓아 올린 내 미움의 성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 오빠가 왜 죽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하고. 왜 죽냐고. 나를 버린 건 오빠가 아니라 내 못난 피해의식이었던 걸까요? 언니는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벗고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복이야, 오빠 원망하지 마라. 오빠는 그날 무너진 돌더미 속에서도 내 이름만 불렀어. 언니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간절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나는 무서웠어. 혼자 남겨진 그 밤이 너무 길었단 말이야. 제가 울먹이자 언니는 마른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알아. 오빠도 그걸 평생 가슴에 못 박고 살았어. 너를 찾으러 수천 번을 그 다리터로 갔단다. 북에서 살면서도 너 주겠다고 시장에서 사놓은 머리핀이 상자 한가득이야. 우리는 밤새도록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추석 때 아버지가 사오신 고무신 이야기, 오빠가 산에서 따다 준 산딸기 맛, 언니의 눈동자엔 잠시나마 70년 전 그 소녀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복이야, 기억나니? 우리 마당에 있던 그 큰 감나무. 오빠가 너 잘 보이게 해준다고 나뭇가지에 그네 묶어줬잖아. 그럼 기억나지? 언니랑 나랑 서로 먼저 타겠다고 싸우다가 오빠한테 혼났었는데 70년의 원망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이 올 무렵 언니는 제 손을 마지막으로 힘껏 쥐었습니다. 복이야, 엄마, 아빠, 막내, 오빠 다들 기다리고 있어. 가서 전해줄게. 우리 복이 잘 살았다고. 이젠 행복만 해. 하늘에서 지켜볼게. 그 한마디를 끝으로 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70년을 돌아 겨우 만난 언니는 오빠의 진실과 사랑을 제게 고스란히 전해준 뒤에야 비로소 긴 여행을 마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이제 안 아픈 거예요? 잠결에 깬 지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지우야. 이제 우리 언니 안 아파. 오빠 만나러 갔어. 저는 의사의 허락을 받아 언니의 시신 앞에 섰습니다. 평온하게 눈을 감은 언니의 왼쪽 손목에는 저와 똑같은 팔찌가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 팔찌를 풀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저는 제 팔찌를 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막내 동생을 재울 때 불러주던 그 자장가, 언니와 내가 마당에서 그네를 타며 부르던 그 노래. 언니, 거기 가서 막내도 만나고 엄마 아빠도 만나. 그리고 오빠한테 꼭 말해줘. 나 버려줘서 고맙다고.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언니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오빠 잘못 아니라고. 지우가 제 옆에 서서 언니의 손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팔찌 2개 다 하니까 더 예쁘다. 그 말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0년 동안 메말랐던 제 눈샘이 터진 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언니를 보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슈퍼 문 옆에는 이제 작은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지우가 어린이집에서 가져온 봉숭아꽃입니다. 가게 이름도 바꿨습니다. 복인의 슈퍼. 70년 동안 부정하고 싶었던 제 이름을 이제야 떳떳하게 간판에 걸었습니다. 지우 엄마는 매 주말마다 지우를 데리고 가게에 옵니다. 고모, 오늘 저녁은 집에서 같이 드세요. 지우가 할머니 김치전 먹고 싶대요. 고모라는 그 낯선 호칭이 이제는 제법 제자리를 잡은 듯 가슴에 따뜻하게 감깁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손목은 이제 가볍습니다. 팔찌가 없어진 자리에 하얀 자국이 남았지만 그건 흉터가 아니라 사랑받았다는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압니다. 보이지 않는 빨간 실이 저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70년 된 오빠나 언니가 있지는 않나요?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걸 저는
8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너무 원망하고 있다면 그 원망의 뒤편에 숨겨진 진실을 한 번만이라도 궁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만졌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온기를 더 많은 분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이름처럼 복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